자, 그러면 오늘 요소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밌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2년 전쯤 2022년 4월, 지금 2024년 6월이니까 2년 정도 됐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법한 내용이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요소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자, 환경부랑 석유품질관리원, 화학연구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 거죠. 이게 요소수는 이제 환경부나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불시에 와서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사장의 요소수가 뭔가 의심스러워.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너 노사장 거 저거 검사해 주세요 라고 민원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엔진오일처럼 내가 이걸 사다가 내가 임의대로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안 해줍니다. 내가 요소수를 사서 이거 검사해 주세요, 그렇게는 안 해줘요. 나는 그런 것도 좀 돈을 받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고, 직접 석유관리원이나 환경부에서 직접 생산되는 공장에 가서 수조에 있는 요소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채취를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소수를 생산할 때도 내가 생산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돼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고, 합격이 돼야지만 인증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요소수 상자에 인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만큼 독극물에 가까운 위험한 그 성분이고, 그 다음에 환경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만큼 까다롭게 보고 기준이 까다롭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환경부에서 자주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주 나와서 검사를 하진 않아요. 환경부의 직원도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의 요소수를 제조나 판매 유통하는 업체가 제가 얼핏 알기로는 900곳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의 직원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요소수의 생산, 제조, 유통회사들을 다 불시에 가서 아무 때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수는 이렇게 기준이 까다로운 이유가, 요소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고 내가 왜 요소수를 준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2년 전에 2022년 4월 환경부에서 571개소의 요소수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한 전수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였고, 21개의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으로 적발하여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비스 제품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 모비스의 브랜드를 찍고 판매하는 요소수가 인증번호도 딱 있는데, 이 현대 모비스를 믿고 요소수를 넣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 이슈나 사태를 직접 직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리드미컬하게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이 뉴스를 못 봤었어요. 요소수 이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업체인지 아니면 이 제품을 팔았던 또 여러 사이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제 에드블루가 없는 요소수는 좋은 요소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선전을 하는 그런 판매 업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지만 우리 독일차에 보면 에드블루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드블루가 있어야 진짜 좋은 요소수구나. 이 제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고 좋아하고 많이 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이 환경부에서 불시에 전수점검을 한 거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부 다 회수 조치 들어가고 뭐 과징금 맞고 했는데 요 현대 모비스가 찍혀 있는 이 요소수를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면 A땡땡이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했고 또는 A땡땡 업체에서 현대 모비스 브랜드를 넣어서 자기들이 직접 판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팔고 주유소에서도 팔고 현대 뭐 블루엔지나 이런 곳에서도 팔고 판 거예요. 근데 불량 판정을 받았잖아. 그랬으면 이제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나는 큰 이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현대 자동차, 현대 모비스에서 요소수를 팔았는데 그 요소수가 불량 요소수야. 내가 요소수를 지금처럼 잘 알았으면 되게 내가 디테일하게 방송을 했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유튜브 영상이 한 3개 있어요. 이게 그들의 썸네일인데 요 이제 업체들의 영상을 내가 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그 당시 2년 전에 이게 이슈가 됐나 보니 현대 그러니까 모비스에서 이거를 팔다가 부적합 판정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일시적으로 생산됐던 제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반품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는 모비스가 찍혀 있는 이 요소수는 A땡땡 케미컬이라는 업체에서 납품한 거고 지네가 판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잘못은 A땡땡 케미컬에 있는 거고 현대에는 순정부품이라고 써서 파는 요소수가 있는데 이 현대 순정부품이라고 써서 파는 요소수는 A땡땡 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모비스가 찍혀있는 현대 모비스가 찍혀있는 이거는 A땡땡 업체의 잘못인 거지 현대 모비스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영상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씨발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러면 자 내가 엔진 오일을 팔거나 요소수를 파는데 내가 직접 이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 협력 회사들이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로 해갖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 오일이나 내 요소수가 불량 판정을 받았어. 잘못됐어요. 팔면 안 되는 거. 이거 전부 다 전량 회수 조치 들어가고 과징금 맞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불량 요소수를 내가 팔다가 문제가 됐어. 그러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제조한 회사의 잘못인 거네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고. 내가 알기로는 이 당시의 내용들이 뉴스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를 지적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이 A땡땡 케미컬이라는 회사에 잘못이 있고 현대에는 순정 부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소비자가 왜 이걸 선택했냐는 식의 영상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여기다 현대모비스를 찍어서 팔지 말았어야지. 아니 판 거는 지네가 팔아놓고 여기서 팔았대. 그럼 여기서 팔더라도 지네 이름을 줬으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같이 이윤을 남겨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 잘못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현대모비스가 존나 억울하다 쳐요. 이 업체가 독단적으로 잘못을 해서 요소수 문제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 업체를 상대로 현대모비스가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어쨌다 저쨌다 해서 뭔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없어.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이 A땡땡 케미컬 업체는 현대모비스 브랜드로 연료 첨가제랑 워셔액이랑 연료 시스템 세정제를 현대모비스로 팔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다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현대모비스로 이렇게 저품질의 요소수를 팔아서 문제가 돼서 적발이 돼서 과징금도 맞고 전량 회수 조치가 들어가고 다 됐는데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를 생산, 판매, 유통한 A땡땡 케미컬 업체의 잘못이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뭐가 들어가고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이 업체랑 뭔가가 안 되는데 아직도 이 업체는 현대모비스 브랜드로 다른 제품들을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한패가 아닌가? 라고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업체 A땡땡 케미컬이라는 업체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불량 요소수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실수에 의해서 불량 요소수가 만들어졌을까를 놓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요소수에 대해서 요소수란 저런 거구나. 요소수가 저렇게 생산이 되구나. 요소수는 저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리고 노사장이 이런 마음을 갖고 요소수를 만들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한번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요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소수. 요소수란 무엇이냐? 자, 요소수는 극도로 깨끗하게 정제된 정제수에 요소수 가루를 섞어서 요소수 가루를 그 정제수에 잘 녹여가지고 만들어진 요소수예요. 요소수. 요소가루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 물도 아니고 극도로 깨끗하게 맑은 정제수에다가 요소 원재료를 32.5%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정제수 67.5%를 섞어서 이렇게 구성된 제품을 요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금요일날 올라간 제 영상에 아니 다 32.5%로 만들었는데 뭐가 순도가 막냐 어쩌냐 노사장 니 거는 그러면 32.5%가 아니냐 어쩌냐 그러는데 요소수는 이 요소수가 되기까지 요소 원재료 32.5%와 정제수 67.5%가 딱 잘 섞여갖고 만들어지는 게 요소수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요소수를 만들 때는 요소가루의 원재료가 되게 좋아야 되고 극도로 깨끗하게 정제된 이 정제수를 끓여서 섞어서 만드는데 요소수가 우리 SCR이라는 환원 촉매에서 반응을 할 때는 뜨거운 온도에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수에다가 요소가루를 싹 넣어가지고 녹여서 싹 저어서 완벽하게 정제수의 맑은 우리 요소수 보면 이렇게 생수처럼 되게 맑잖아요. 침전물이 생기지 않게 맑게 잘 녹이고 여러 번의 필터를 거쳐서 맑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분사를 하고 SCR에 가서 화학 반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있거나 더럽거나 안 좋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 정제수를 뜨겁게 끓이면 끓일수록 요소가루가 잘 녹는데 뜨겁게 끓이면 끓일수록 이 요소가루가 녹으면서 이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뜨겁게 안 끓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뜨겁게 안 끓이려면 잘 믹싱을 섞어줘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잘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맑은 정제수에 완벽하게 요소가루가 다 녹는 거예요. 가장 좋게 만들려면 엄청 좋은 장비로 정제수를 준비해야 되고 좋은 요소가루를 가져다가 아주 맑은 정제수에 적당한 온도 이게 너무 차가워도 안 녹을 거 아닙니까? 적정한 온도에서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희석을 시켜야만 좋은 요소수가 나와요. 근데 그러려면 정제수를 만드는 기계도 비싸야 되고 요소가루도 되게 비싼 거를 써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소수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주 큰 롯데 이룩소 같은 대기업도 있겠지만 일반 중소업체들은 요소를 생산하는 그 정제 시스템이 많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소수의 수요가 많아. 가끔 우리가 공급이 딸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요소수를 생산을 해야 돼. 근데 요소수를 생산할 때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는데 적정한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요소를 희석시키려면 생산량이 너무나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요소가루를 구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B등급이나 A-나 아주 높은 등급은 자기네들이 쓰려고 하고 우리나라나 타국에 수출하는 요소가루는 적절하게 규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를 수출을 하는 거죠. 왜? 자기네가 좋은 거는 자기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환경도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한 요소수를 불가피하게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좋은 요소수를 갖고 오려고 했더니 가루가 비싸. 그러면 여기서
인간적 실수와 과학적 실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과학적 실수는 뭐냐? 내가 좋은 요소 가루를 지불을 했어. 초이스를 했고. 근데 그쪽에서 장난을 친 거죠. 공급업체에서. 우리 거 이거 A- 등급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지 생산 공장 가서 테스트를 따겠더니 A-가 맞아. 그리고 내가 그걸 비닐에 담아서 갖고 올 거야? 아니잖아. 나는 몸뚱이만 오는 거고 그건 배에 실려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곡물 오듯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이 B- 뭐 B2-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걸 준 거야. 이거 과학적 실수죠. 내가 지금 이거를 생산함에 있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또 인간적 실수는 뭐냐? 정상적인 제품이 왔어. 근데 이 정상적인 좋은 품질의 요소수를 잘 정제된 정제수와 오랜 시간 희석돼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생산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리고 좋은 요소수에 생산 시간이 길고 뭐하고 하니까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원자재값 많이 들어가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자는 어떤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기존에 있던 우리 좀 안 좋은 요소수랑 반반 섞어. 안 좋은 요소수로만 만들게 되면 불순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번에 우리가 산 거랑 반반 섞어. 야, 그리고 야, 지금 주문량이 인터넷으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야, 물 끓여. 물 온도 올려. 그러면 안 되는데. 야, 괜찮아. 어차피 필터링 할 거니까 여과를 2번 더 하면 되니까 물 팔팔 끓여. 그럼 빨리 녹아. 빨리 녹으니까 이거 해갖고 만들면 돼. 자, 이 과정에서 불순물의 수치가 높아지고 그 불순물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뷰렛 값이라고 하는데 이 뷰렛 값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요소수의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는 현대 모비스에 납품을 하던 이 A땡땡 케미칼이라는 업체는 작은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 일단 요소수 가루도 정상적인 게 왔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쁜 마음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의 설비 기계는 좋은 설비 기계야. 그리고 우리는 주문량에 대비해서 생산량이 규모가 있으니까 공급량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정상대로 하면 돼. 근데 근로자들이 뭐 이건 인종차별은 아닙니다.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뭐 미얀마에서 온 이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데 정확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심적인 우리가 그래? 똥 넣어? 똥 넣어. 그래, 똥 넣어. 여기서 도대체 똥 넣어가 3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말을 과연 정확하게 이해할 만한 외국인 노동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야, 지금 주문량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여기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은 일을 빠릿하게 잘하라는 거지 이 요소수를 빨리 녹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라는 명령이 아니었는데 이게 외국인 근로자다 보니까 한국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공장장이 지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얘 딴에는 야, 온도 이빠이 올려갖고 이거 빨리 녹여야 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건 이제 인간적 과학적 실수가 동시에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실수에 의해서 요소수가 잘못 생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된 요소수, 그리고 그 생산된 요소수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그 안에 내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내가 지금 디젤차를 타요. 자, 요소수를 사서 넣었어. 자, 요소수를 넣었는데 가다가 요소수 경고등이 빵 들어온 거야. 문제가 됐어. 노 사장님, 이거 요소수 불량인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요소수는 이렇게 SCR이나 필터나 인젝터에 문제가 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소수를 사서 넣었는데 지금 내 차에 요소수에 어떤 문제가 떴으면 그 전에 넣었던 그 요소수가 쭉 오랜 시간 분사가 되면서 생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새 요소수를 딱 넣자마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요소수에 침전물이 쌓이려면 왜냐면 요소수가 뿌려지는 양이 극히 조금만 뿌려지고 얘가 암모니아로 물하고 섞이고 뭐 이렇게 뜨거운 데서 이렇게 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소량의 요소수가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 소량의 요소수가
이렇게 많은 퇴적물들을 쌓일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소수 대란이 났을 때 요소수를 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다니면서 어디 주유소나 어디에서 파는 국적불면의 브랜드 불명의 뭐 일단 요소수를 안 넣으면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서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요소수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계속 쌓이게 해서 문제가 터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수를 선택할 때, 뭐 요소수고 뭐 엔진에 출력하고 뭐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당장은 데미지를 주지 않는데 저품질의 요소수를 썼을 때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침전물들 때문에 나중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기준에서는 요소수의 분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많이 넣어야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잘못됐을 때 물론 수리비가 몇백만 원 나가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큰 비용이 지출되는 건데 어쨌든 문제가 되면 수리를 하면 돼요. 근데 화물차는 다르죠. 화물차는 하루하루가 다 돈이에요. 휴차비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화물 운송을 못 하거나 이틀, 3일 연속을 화물 운송을 못하게 됐을 때 생기는 손해비용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화물차, 특히나 대형차인 경우 더 심하죠. 그래서 화물차인 경우는 요소수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값싼 요소수를 잘못 넣었다가 문제가 됐을 때 생기는 데미지와 피해는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노 선생님, 그러면 요소수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넣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예전에 독일 쪽에서 프랑스에서 이 디젤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건 디젤의 압축 착화 방식을 만들어서 디젤 엔진을 만들었는데, 자, 디젤 엔진은 가솔린하고 다르게 불꽃을 빵 터트려 갖고 폭파 행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압축을 세게 해서 뜨거워진 공기에 디젤 연료를 분사해서 점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축비가 높고 이거를 뿌려서 터졌을 때 그 힘이 커요. 그래서 큰 힘을 내는데 아주 좋죠. 대신에 이게 압축비가 높고 빵 터지고 크다 보니까 이 진동과 폭파 행정의 여러 가지를 견뎌야 돼서 엔진의 무게가 무겁고 RPM을 빠르게 돌리지 못하니까 스포츠카나 슈퍼카 등등의 사용은 어려워요. 대신에 큰 화물차 또는 군용 장비, 농기계, 특수한 장비 등의 힘을 사용하는 데는 디젤 엔진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축을 시켜놓고 연료를 쬐끔 분사해갖고 터트리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옵니다. 큰 힘을 낼 수 있고 연비가 잘 나와. 디젤 엔진은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매연이 나올 수 있고 진동이 심하고 그리고 높은 온도로 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에 대비해서 디젤 엔진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가솔린에 비해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 덜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12년 전에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디젤 엔진을 가지고 친환경 엔진이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주고 과거에 골프가 우리나라에서 TDI 엔진이 팔릴 때 친환경 마크가 붙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라든가 공용주차장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가솔린에 비해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마크를 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디젤 엔진은 훨씬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디젤 엔진이 가솔린에 대비해서 1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덜 나오고 매연, 이거를 PM이라 그래요. 매연, 까만 끄름 같은 거, 그거랑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기 중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스바겐에서 속이면서 디젤 게이트가 터졌던 거예요.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벤츠, BM 다. 이 디젤 게이트가 안 터진 브랜드는 현대자동차밖에 없습니다. 도요타도 터졌어요. 현대자동차는 디젤 엔진에 대한 특허 기술이 자기네가 보유한 건 있겠지만 디젤 엔진의 핵심 기술인 고압력
하는 건 커먼 레일이라든가 보쉬라든가 지멘스에서 특허 기술을 갖고 있고 걔네의 부품을 사서 써야 되거나 로열티를 줘야만 돼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유럽도 지멘스도 보쉬도 도요타도 다 걸렸어요. 근데 원천 기술이 없던 현대는 그들의 기술을 로열티나 돈 주고 사서 쓰는데 하나도 안 걸렸어요. 대단한 거죠. 어디서 안 걸렸냐? 우리나라에서만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내가 모르는 현대자동차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자동차는 디젤 엔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토부에 안 걸리는 하이테크 기술이 있는데 왜 포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아마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이 이렇게 좋은데 연비도 잘 나오고 힘이 세단 말이야. 근데 매연이 나오고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 정도 매연과 그 정도 질소산화물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매연은 뒤에 머플러에서 시커멓게 연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 내가 걸어가는데 매연이 막 나와. 얼굴에 막 묻어. 그 목이 아파. 막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DPF라는 밀입자 필터, 디젤 파티클레이트인가 필터? 이게 약자가 갑자기 디젤 파티클레이트 필터일 거야. 디젤 밀입자 필터라고 해가지고 DPF를 달아가지고 매연이 안 나오게끔 매연을 여기서 거르고 매연을 포집해서 후적 분사인 디젤 연료를 뿌려서 매연을 태워버리고 없애고 하는 이 DPF를 달아서 요즘 디젤 차들 가는 거 보면 뒤에서 매연 나오는 차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가끔 옛날 산타페, 옛날 봉고, 옛날 화물차들 보면 뒤에서 시커먼 연기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DPF에 문제가 있거나 연료 분사 시스템이라든가 압축비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연소가 안 되면서 까만 연기,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DPF는 오래전부터 디젤차에서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잡기 위해 적용됐던 기술이에요. 자, 디젤차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가솔린보다 적게 나와서 좋았어! 진행시켜! 했는데 디젤 특성상 매연이 나왔어. 어떡하지? 해결해. DPF를 달았어. 해결을 한 거야. 해결을 했는데 이빠이 힘을 내고 연비를 좋게 하려고 했더니 질소산화물이 나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디젤차가 연비도 좋아야 되고 힘도 세야 되는데 매연도 잡았는데 일산화탄소도 적게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다 좋다고 크린 디젤이라고 선전을 해놨는데 웬걸 생각지도 못했던 질소산화물이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사들이 이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검사를 받을 때는 출력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엔진 출력이 세게 안 나오게 해서 엔진 출력이 세게 안 나오면 압축을 세게 안 해도 되고 연료를 오히려 많이 분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이 덜 나오게 프로그램을 조작을 한 거예요. 검사를 받을 때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는 차는 프로그램 조작을 하지 않아서 연비도 잘 나오고 출력이 높아.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 펑펑 나왔던 거. 이게 바로 디젤 게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젤 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이 유럽에서 디젤 차를 많이 파니까 얘네들이 SCR이라는